갑은 을에 대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엑스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도 함께 취득했다. 이런 걸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의 지상권을 현실에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옳지 않은 것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5번이죠. 제3자가 엑스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갑은 지상권자로서 물권적 청권 행사에서 그 토지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사용한 만큼 그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죠. 보통 지상권이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이따 해서 틀렸고요. 지문이 또 하나 잘못된 게 1번인데 갑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당연히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도 가지고 있고 지상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존재합니다. 이게 문제를 조금 잘못 냈는데 여기 지상권을 집어넣어야 돼요. 지상권은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거지 이건 기본적으로 용유물권이죠. 용유물권에는 피담보 채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못 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는 그래서 1번 찍었다 그러시면 1번하고 5번을 정답을 하셔야 된다. 담보지상권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 문제. 전세권 오른 것은 그랬네요. 자, 이건 뭐 유명한 거죠. 전세권 대항력이 있으니까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대로 새로운 소유자하고 전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전세금 반환 채무도 당연히 이전돼야 되겠죠. 틀렸고. 자, 전속기간 시작되기 전 등기 얘기겠죠. 등기 유효. 딱딱 나올 게 나오니까 키워드 탁탁 잡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금 얘기니까 현실적으로 수수 틀렸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4번은 건물 일부의 전세권 그러면 물어보는 게 뻔하죠.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이냐 우선 변제냐 그 얘기인데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 그랬으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필요비는 유지수선하기 위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전세권자가 유지수선해야 되니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오케이, 맞았죠. 그러니까 유익비는 청구할 수가 있죠. 자, 62번 문제, 이제 유치권 문제고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뭐 틀린 건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채권 얘기인데 지금 손해상청권을 자, 그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냐 아니냐 그 얘기인데 이건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손해배상청권이 물건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겠지만 사람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러면은 이것은 물건에 관한 채권이 아니겠죠. 그럼 여기 읽어보니까 임대인이 지금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 못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건물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63번 저당권.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2번이 틀렸죠. 이제 물상대위권 행사하는 건데, 자, 압류는 굳이 꼭 스스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문제를 조금 잘못 낸 게 있어요. 1번인데,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임금 채권에도 저당권율이 미친다고 그랬는데, 여기 좀 과실 얘기죠, 과실. 과실은 임금이 아니라 차임채권이라고 해야지, 차임채권. 자, 과실이라는 것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거예요. 임금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달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임금채권 잘못 나왔어요. 차임채권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과실 얘기인데, 그래서 이건 압류 후에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또 임금 때문에 나 1번 찍었다. 그럼 맞게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를, 그러니까 내는 거 가지고 그대로 내죠. 근데 이거 내면서 이거 차임채권을 해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자, 이렇게 기계처럼 보시면 돼. 64번 문제 들어갑니다. 전세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죠. 좀 특이하게 냈는데, 다른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간평상가 이런 데서. 자,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는 있죠.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다른 것은 큰 문제였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이거 없어진다고 그랬죠. 없는 거에 대해서 저당권은 실행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강조한 것만 딱 잡으면 되죠. 65번 문제는 조금 쉬운 듯 어려운 거죠. 계약 종료인데 자 3번
증여, 사용대차가 현상광고인데 현상광고가 조금 어렵겠죠. 현상광고는 유상이에요. 유상계약이지만 이건 거의 대부분의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되지만 이건 유상이면서 편무예요. 편무.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무슨 계약이에요? 유물계약.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얘기가 됩니다. 뭐 증여나 사용대차는 당연히 편무계약이고 이런 거 너무 집어치고 다른 것은 뭐가 틀리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 쌍모유지, 유모쌍은 아니죠. 틀렸고 현실 증여든 뭐든 증여는 유물계약이 아니죠. 낙선계약이죠. 동시행항변권이나 우연부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유상계약 문제가 아니라 이게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매매계약이 모든 유상계약에 적용돼. 특히 담보책임 같은 것들이 유상계약에 적용되고 무상계약에 적용되지 않는 얘기지. 동시행항변권하고 우연부담 문제는 쌍무계약 문제입니다. 자, 본계약 내용이 불능해서 무효다. 그럼 예약도 당연히 무효죠. 이 예약은 본계약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한 건데 다 틀렸어요. 3번이 옳은 얘기가 됩니다. 자, 66번 매도인값과 매수인율이 X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매매계약 했다고 그랬고 뭘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럼 지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보실 것만 보는데, 자, 1번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나오는데, 자, 항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일 때, 원시적 불능일 때. 그것도 전부 불능. 근데 수량지정 매매인데 면적이 미달되고 있다. 그럼 이것은 원시적인 불능이지만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불능이죠. 원시적인 일부 불능. 이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가냐면 담보 책임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불능의 경우 정리 잘 해놓으라고 그랬고요. 자, 다른 건 큰 문제 없고요. 4번 들어갑시다. 이제 우연부담 문제죠. 계약 체결 후 불능이 됐을 때 항상 법률행위 후 후발적 불능일 때는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의뢰 수령지체 중 나왔으니까 자, 이건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의뢰 잘못이죠. 그럼 당연히 그 후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시됐다 하더라도 을이 우연부담을 져야 되니까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지. 4번이 틀렸죠. 자, 67번 들어갑니다. 또 역시 매도인값과 매수인 사이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대로 매매계약 해놓고 이제 뭘 물어보는지 그건 지문 보면서 하라는 얘기인데 쭉 읽어보시면 이건 동시행항변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자,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3번 같은 경우 지금 정답으로 했는데 이건 좀 설명도 그렇고 애매합니다. 갑이 그 명도 의무 이행을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한테 통지한 후 그 이행을 수행할 것을 최고 없이도 을이 잔대금 지급을 채무 불이행한다면 갑이 매매계약 해지하는 거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출제의 의도는 그거 같아요. 자, 을 잔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은 이건 이행지체니까 자, 이행지체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지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액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걸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 뭐 채액 없이도 이것 때문에 지금 틀렸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건 갑이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의 얘기예요. 갑이 지금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건물을 또는 여기 뭐예요 토지니까 토지에 또 명도라는 것들이 뭐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 하여간 토지를 넘겨주는데 그 이행을 제공하고 이를 상대방한테 통지한 후 그 이행을 수령할 것을 최고 이것은 이 갑의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이지 해제를 위한 채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소유권 넘겨주는데 제가 다 준비하고 자 받아가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최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대금 줘야지 동시행관계니까. 근데 안 줬으니까 채무 불이행해. 여기서부터 다시 해제하려면 다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채고를 상당 기간 다시 채고하고 여기서 말한 채고는 돈 달라는 채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건 뭐래요? 받아가라고 채고하는 거잖아 이게.
전달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지문은 좀 잘못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하든 말든 하여간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해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다가 갑이 매매 계약을 상당한 기간 잡고서 뭐 없이, 최고 없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최고하고 여기서 말한 최고는 달라요. 여기서는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받아가, 내 땅 받아가 라고 뭐 하는 거고, 최고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얘가 뭘 줘야 돼? 잔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그때부터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갑이 다시 요 계약을 뭐 하려면, 해지하려면 뭐 달라고, 잔금을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나 해지하겠다, 이렇게 최고를 하고서야 하라는 얘기지. 의미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좀 애매한 지문이에요. 정답이 조금 3%로 했는데. 그리고 또 잘못된 게 뭐냐면 1번 얘기, 1번. 왜 제 눈에 자꾸 이런 게 보일까? 안 보여야 되는데. 선행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원래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아닌데, 자, 선행 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자, 이행하지 않았어. 근데 잔금 지급일이 됐어요. 그럼 이제 상대방, 자,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때부터는 매수인이 중도금에 대한 뭐가 있다 하더라도, 선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요때부터는 상대방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그래서 보통 이제 선행 의무 그러면 동시행관계만 행사할 수 있다. 요 판례가 이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언제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언제부터냐면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예요. 그러면 중도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일까지는 선행 의무인데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지체 책임 져야 돼요, 이것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날짜로 따지면 6월 1일 날 계약하고 6월 20일 날 중도금 주기로 하고, 자, 7월 10일 날 잔금 주고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6월 20일 날 중도금을 먼저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이행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7월 10일 됐을 때는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이 중도금과 잔금 모두 대금이니까 이 소유권 이전 의무와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중도금 지급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행지체지, 이것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날짜를 구별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무조건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전달은 됐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3번이 뭐 의도는 뭐 알겠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으로 인한 것은 최고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지체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여기 최고 없이는 잘못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조금 지문이 좀 잘못했다. 그래서 정답이 뭐냐? 정답 없으면 해줘야 된다.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되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걸 알려면 우리가 이제 우리 범위를 벗어난 채권 총론 파트를 보셔야 된다고. 채권 총론에서 어느 때 채무 불이행이 되고 어느 때 변제가 어떤 행위가 변제 행위가 되느냐 이걸 다 알아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시험을 그대로 좀 하다 보니까 좀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느낌은 듭니다. 자, 68번 계약 해제 틀린 것 그랬죠. 자, 약정 해제도 기본적인 사유만 다를 뿐이지 법정 해제하고 똑같아요. 원상회복 해야 되는데 돈 받았으면 자 이자를 붙여야 돼. 그래서 틀린 얘기가 돼요. 가볍게 보시고. 자, 69번은 이행 불능에 대한 건데요. 자, 불능인데 이것도 이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건 쉽죠. 우연부담 문제인데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쌍방의 기책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그랬으니까 당연히 누가 위험을 부담하냐면 채무자죠. 우리나라는 채무자 우연부담주의니까 1번이 되겠어요. 자, 70번 계약이 성립하는 거 모두 그런 것은 그랬어요.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일단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일치가 되는데 그 일치는 두 가지. 사람 당사자도 일치하고 내용도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청약했으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을이 승낙해야 되는데 병이 승낙했으니까 얘는 성립되지 않은 거고요.
N번은 갑과 을이 서로 같은 내용의 청약하고 모두 도달됐다. 자, 이거 교차 청약이죠. 도달됐으니까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되겠네요. 갑이 을한테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하고, 자, 승낙도 의사표시니까, 자, 승낙을 보내고 도달 후에 사망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승낙이 도달했으니까 계약은 성립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을이 사망했으니까 을의 상속이 나고 갑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면 된다. 이건 계약이 성립된 거죠. 갑이 을한테 10만 원에 청약했는데 을이 8만 원에 산다고 하는 게 뭐 당연히 일치가 안 되니까 성립되지 않았죠. 니은하고 디귿을 골라내시면 돼요. 어디 있어요? 2번이 되겠지. 자, 71번 아까 보셨네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어느 때 발생한다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인 때. 2번이 되죠. 자, 72번 교환계약. 교환계약은 전부 다 매매하고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무슨 얘기냐? 교환계약 후 목적물이, 자, 일방의 건물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 불타버렸다. 자, 후발적 불능 얘기예요. 그럼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책임이냐를 따지는데, 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됐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우연부담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럼 당연히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얘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는, 아까 보셨어요. 어디? 여기. 예.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우연부담하니까 상대방한테 대금, 이건 교환이니까 그 물건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 있다 그랬으니까 4번 틀렸고. 자, 73번. 자, 담보 책임인데 악의 매수인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권리의 하자 중에 딱 하나밖에 없죠. 손해배상은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전세권 뺄게요. 행사로 날아가 버렸을 때. 이때 이제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판례를 집어넣는데, 법조문에는 저당권 행사로 날아가 버렸을 때 이렇게 들어갔지만 우리 판례는, 야, 비슷한 게 가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 풀어주기로 하고 팔아놓고 그 가압류를 풀지 못해서 경매로 날아가 버렸다. 가등기된 부동산을 또 팔면서 가등기 풀어주기로 매도인이 했는데 가등기를 풀기 전에 가등기에게서 번등기해가지고 매수인이 그 소유권 치르겠다. 이게 저당권 행사로 날아간 거하고 비슷해서 이 두 가지도 요거하고 똑같이 봐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이 계약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간 얘기죠. 리을이 되겠어요. 5번이 되죠. 자, 74번 문제에 들어가죠. 을은 갑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대요. 자, 옳지 못한 것 그랬으니까 빨리 들어갑니다. 자, 갑이, 자, 판 사람이니까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계약금 가지고 해지하려고 그래요. 그럼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려면 맨 마지막 공탁까지 해야 되냐 그인데 그럴 필요는 없죠. 3번이 되겠어요. 뻔한 얘기가 되고. 자, 75번 임대차. 틀린 것이니까 틀린 것만 찾아 들어갑니다. 자, 임대인은 당연히 그 임차인한테 그냥 물건만 넘겨줄 게 아니라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유지, 수선해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럼 유지, 수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 임대물에 뭘 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 자, 그럼 보존에 필요한 행위인데 임차인이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거절할 수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가 돼요. 3번. 그래서 76번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 소유 엑스토지를 임차해서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을 마쳤대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이제 토지를 임대차한 거죠. 근데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뭐 지상물 매수청구에 관련된 얘기겠죠. 자,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하다. 그러면 이제 형성권이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자, 을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자,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갑은 을의 토지를, 자, 매수 청구권이 행사한다는 것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전달됐나요? 그럼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을이, 즉 토지 소유자가 대금을 줄 때까지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땅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임료상당에, 건물 부지 임료상당액을 반환해 줘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7번 주택임대차 틀린 거. 또 틀린 거니까 우선 변제권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 아니 다 차려줬는데 지가 알아서 먹어야지. 알아서 먹지 않았으면 후순위권자에게 먼저 배당됐어요. 자,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얘한테 야 내가 먼저 받을 거니까 네가 먼저 받아갔으니 내놔라 할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지. 항상 법은 챙겨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자, 78번 집합건물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요것도 1번 틀린 거니까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두 가지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3분의 2 이상이에요. 근데 그 공용부분 변경으로 인해서 권리의 변경이 일어나 대지권,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변경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5분의 4 이상 의결 맞아야 됩니다. 4분의 3은 아니죠. 1번이 틀렸고. 자, 가담법 틀린 것 그랬는데, 자, 1번하고 3번, 이 두 가지, 물론 우리 기출문제 들어간 건데, 둘 다, 자, 요 담보물 가격이 받을 돈보다 미달된다고요. 그러니까, 자, 받을 돈은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이 부동산 가격은 예를 들어서 한 2억 5천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이 부동산 가격이 채권액보다 미달되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서는 시점이죠. 여기는 대물변제 예약 당시, 여기는 뭐 당시에? 실행통지 당시, 이 얘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담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 거죠.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대물변제 예약 당시, 즉 가등기할 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물 가액이 차용비 이자 붙인 이자 요 채권액을 뭘 해야 되냐면 초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채무자가 이제 보호가 되니까. 근데 지금 가등기 할 때부터 지금 3억을 빌려줬는데 2억 5천만 원짜리 건물에다 가등기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가담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나중에 얘가 3억을 못 갚아서 채권자가 이 부동산 건물을 가져갈 때 굳이 가담법에 정해진 실행통지하고 할 필요가 없다 얘기예요. 맞아 이거예요. 근데 3번은 실행통지 당시 그랬으니까 자, 가담법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까는 거죠. 즉 3억을 빌려주고 가등기 할 때는 이 부동산이 3억 5천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담법이 적용된 거죠. 근데 1년 뒤에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아서 이 부동산을 가져가려니까 1년 사이에 부동산이 폭락해서 2억 5천이 됐다는 얘기지. 자, 그럼 어쨌든 이건 가담법이 적용된 상태니까 자, 요거 청산금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통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가 돼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하고 채권액을 비교했을 때 미달한다,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 나오면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시점. 이건 가담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적용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 비교해 보시라고. 자, 80번 문제. 명의시탁 약정을 했대요, 갑이. 자, 그러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대요. 그럼 갑을병이 나오면서 명의시탁이면 두 가지, 삼자간인지 계약명의시탁인지 이걸 먼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단순하게 나온 것은 부탁자가 나오면 삼자간이고 매수자금을 갑이 을한테 제공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계약명의시탁인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을 누가 했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갑이 먼저 매매계약을 해놓고 자, 부탁해서 을한테 이전 등기 한다 그러면 그게 삼자간인데 여기는 이미 나왔죠. 을이 직접 뭐가 됐냐면 계약 당사자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등기만 맡긴 게 아니라 뭐까지 맡긴 거예요? 계약까지 맡겼죠. 그래서 이걸 계약 명의시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자, 병의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취득하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매매계약하고 뭐 하면 골치가 아플 것 같아. LH공사 직원이나 국토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정부 다 하는데 자기가 직접 매매계약은 하기 어렵고 하니까 이해하고 명의신탁을 하고 사실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매수 자금도 줬겠죠. 그리고 네가 다 알아서 사라. 매매까지 얘한테 맡긴 거죠. 식탁자, 수탁자, 매도인. 그래서 이렇게 이전 등기 들어간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등기만 명시탁한 게 아니라 뭐까지 명시탁했다? 계약까지 명시탁 해서 이걸 계약 명시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병이 요 명시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하고 그 다음에 뭐 할 때? 알 때로 이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그러면 3번, 병이 갑을사의 명시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냐? 등기한 때가 아니라 계약한 때죠. 매매가. 그래서 등기 맞춰준 때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모의고사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셨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점수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좀 몰랐던 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면 돼요. 자, 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학교 가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